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0년 10월 29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는 조선일보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경향신문 일면과 당시 선전하던 제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미리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오늘 일면에 맨 우측에 경향신문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옆에 보면요, M16 소총 라고 되어 있는 일면 기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M16 소총 공장 내년 1월에 착공. 1970년 10월 29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제목이요, 내주의 한미 계약 M16 소총 공장 내년 1월에 착공. 탄약 공장도 병행 추진. 국군 주력 소화기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한미 간에 추진되어 오던 M16 자동 소총 생산창 건설 계획이 확정. 정부는 내주 안으로 미측과 공창 건설 계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M16 메이커인 미 콜트사와 M16 소총의 특허권과 용역에 따른 제반 문제에 의견이 적은 11월 초에 콜트사와 기술 용역 협정을 맺게 됐다고 밝히고, 미 국방성과 생산창 건설 차감 8천만 달러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11월 중으로 매듭 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방부에 의하면 M16 공장 건물과 부지는 원화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예비군 훈련 때 쓰던 M16 소총이 이 1970년도 이때쯤에 착공이 되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때는 다른 소총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광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안방의 태양, 70년도 금성 적외선 석유 스토브. 제 생각에 요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전기 석유 스토브가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가 한 초등학교 4, 5학년 이제 남자로서 이제 등유 한 통은 이제 구루마에다 끌고 올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등유, 이렇게 두 박스라 그러나요? 그 배럴을, 이제 구루마에 실어갖고 주유소 가서, 실어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금성, 석유 스토브가 나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덱사코 티실, 영진약품. 영진약품 지금이나 그때나 로고가 똑같네요. 때때로 당신은 어깨, 허리가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통증을 당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팔, 다리에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통증을 당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쪼는 듯한 통증에 덱사코 티실. 그 다음에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쪼는 거를 광고지에 삽입을 하였는데요. 혹시 이때 아파서 덱사코 티실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덱사코 티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모르죠. 저는 뭐 그때 어렸으니까 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건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이 쓰셨을지도 모르죠.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짧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추억이 있으면은 보내주시면은 내일 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래도 햇빛 때문에 날씨 조금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 시간에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삶의 현장에서 바라본
악과 고난의 의미라고 호레이스 오 듀크 원목, 병원에서 목사님 하시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 오레곤주에서 원목으로 활동하시는 호소은 목사님이 번역을 하신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비들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 하나님에 대한 신비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개 인간의 경험에 관계하시는가에 대한 신비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신비이다. 동시에 나는 이 신비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최종적 대답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과 어떠한 상황이든 또한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또 하실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비밀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에덴을 재현하여 금지된 실과를 다시 먹고 낙원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당신이 만일 이 책장들을 넘기며 선과 악의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상과 믿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을 가감히 고려해 본다면 답은 이미 찾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책의 헌정의 글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책을 지었던 병원 원목이신 호레이스 듀크 목사님께서 같은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목으로 활동했던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피트 제이글 원목 목사님께 이 글을 기리고 기억함에 쓰여졌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원목이신 호레이스, 이 책을 쓰신 호레이스 오 듀크 목사님은 피트 제이글 원목 목사님과 동시에 같은 해 1985년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2년 뒤에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친구분인 그 원목 목사님이 2년 뒤에 이 루게릭병으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호레이스 듀크 목사님은 이 책은 피트 제이글 원목과 그의 가족들을 기리고 기억하며 쓰여졌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미션 스쿨 1909년 전국에 950여 개. (19세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행된 선교운동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서구 문화의 이기들 곧 교육, 의료 혹은 서양 과학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선교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함께 서구 문화 전파라는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구 문화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적 필요와 요청 때문에 학교 교육이나 의료 활동은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교의 지평을 넓혀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화와 계몽, 사회 변화, 민주의식, 구습타파, 여권신장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최초로 선교학교, 곧 미션스쿨을 설립했던 인물은 스코틀랜드의 첫 해외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더프였습니다. 1830년 23살의 젊은 나이로 인도에 있는 캘거타로 파송된 그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해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은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입국한 많은 선교사들도 의료활동과 함께 교육활동을 복음 전도를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화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당면과제와도 부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 정부도 신교육 수용에 적극적이 됩니다. 국내 최초의 기독교 학당, 이름하여 배제학당. 이런 상황에서 1884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선교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내한했던 일본 주재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는 조선 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로부터 미국 북감리회가 국내에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실시해도 좋다는 최초의 윤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학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학교인 배제학당이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86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경신학교와 감리교의 스클랜턴 여사에 의해 최초의 여자학교인 이화학당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은 1887년 2월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한 이름이었습니다. 경신학교는
예수교 학당, 민노아 학당, 구세학당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경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현존하게 됩니다. 또한 1887년에는 여선교사였던 엘러스에 의해 정신여학교가, 캠벨 선교사에 의해 1898년에는 배화여학교가 각각 서울에 설립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학교는 설립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1886년부터 시작된 세브란스에서의 의학교육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샌프란스 의학교는 1899년에 정식 의학교로 출범을 하고 1901년에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1908년 최초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7명의 졸업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습니다. 이 학교는 1915년 설립된 연희전문학교와 1957년 병합되어 연세대학교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학교는 한반도 전역에 하나 둘씩 세워져 가게 됩니다. 평양에서는 1897년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 숭실학교가, 1894년에는 모펫 선교사에 의해 숭인상업학교가, 1899년에는 감리교의 노블 선교사에 의해 정의여학교가, 1903년에는 모펫 선교사에 의해 숭의여학교가 각각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대구에서는 1903년 브레인 선교사에 의해 신명여학교가, 1906년 아담스 선교사에 의해 개성학교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선천, 강계, 재령 등지의 여러 기독교 학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럼 부산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될까요? 부산의 경우는 1895년 맨지스 선교사에 의해 일신여학교가, 그 옆에 있는 마산에는 다음 해 아담스 선교사와 이승규에 의해 창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남장로교 선교부가 일을 했던 호남 지방의 경우 전주에는 신흥학교, 기전여학교가, 광주에는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가, 목포에서는 정명여학교, 영흥학교가, 순천에는 매산학교가 각각 설립이 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아닌 캐나다 선교부는 함흥에 영생여학교, 영생남학교를 1903년과 1907년도에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저 멀리 간도에는 은진중학교, 명신여자중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감리교회는 서울 외에도 인천, 수원, 공주 등지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청일전쟁 후 한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그 후 사립학교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1909년에는 전국에 약 950여 개의 기독교계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교회가 세운 사립학교가 605개, 감리교회 쪽에서 세운 학교는 20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선교학교는 한국에서의 사립학교 교육을 주도하게 됩니다.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합병할 당시 조선 총독부는 전국에 300여 개의 기독교 학교 약 3만 명을 헤아리는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많이 설립이 되자 동시에 사회는 이를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커다란 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은 특수한 계층의 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공교육의 개념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었죠. 둘째는 교육은 남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선교부가 여자 학교를 설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자에게 있어서 무식은 덕이니라 라는 고루한 의식은 여자 학교들의 설립과 함께 불식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독교 학교가 한국에 가져온 변화는 서구적 개념의 교육과정의 다양화였습니다. 과거 우리의 교육은 삶의 가치나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 멀리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국가고시를 따서 관직에 나가는 방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독교 학교의 설립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게 됩니다. 선교학교를 통해 교육은 건실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교육임을,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 여러 영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국민일보 2011년 6월 30일에 연재되었던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교과서의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교과서의 겉표지라든가 교과서를 처음 받았을 때 투명한 비닐로 교과서의 겉면을 싸서 교과서가 닳지 않도록 하였던
기억을 아마 모두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교과서들은 1950년대에 있었던 교과서들의 이미지들인데요. 대한민국 개국 100주년을 맞아서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있었던 모든 교과서를 총 650권으로 해서 출간을 하였습니다. 내 맘속의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마 보건생활, 그 남자와 여자아이가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중에서 수영장을 가듯이 이렇게 뛰어가는 그 장면, 보건생활 국민학교 5학년 그림이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소 모양도 보이고 돼지 모양도 보이는 이 그림이 이게 사실은 58년도 내용인데요. 이 그림이 조금 발전돼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이 초등학교 1980년대에도 이 그림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이 국민교육헌장을 잘 외우지 못해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교육헌장은 그 당시에 그림책으로 나왔었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를 가리키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요. 우리 들으신 분들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소천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번 그 당시의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목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